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이루어지는 첫 번째 역사 비평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김대중을 키운 바람입니다. 김대중은 역사적 인물이자 그 자체 하나의 역사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김대중이 전남 하이도 궁벽한 섬지방에서 어느 빈천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 가전고초를 겪은 다음 이 나라 대통령에까지 오른 것은 그의 명민한 두뇌와 남다른 용기와 탁월한 정치 감각이 쌓아 올린 입지적인 성취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성취는 그의 능력과 투쟁의 소산만은 아니었습니다. 김대중의 성취는 하나의 역사적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으로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그 자리까지 밀어 올리는 그 시대와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작용을 저는 오늘 문학적이긴 합니다만은 바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바람은 무엇이었던가? 오늘 역사비평의 타이틀을 김대중을 키운 바람으로 단 것은 그러한 취지에서입니다. 이 같은 제목을 발상하게 된 데에는 위대한 시인이죠. 서정주 씨가 1937년 그의 나이 23세에 지은 자화상이라는 시가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음에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고 하였으나 좀 생략하고요. 가보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순 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란다.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벼치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숙회마냥 헐떡이며 나는 왔다. 서정주 시인은 자신의 아버지는 종의 신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주인의 부림을 받아 밤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호출이 있으면은 다른 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린 정주의 손을 잡고 새벽이슬 담뿍 뺀 논길을 배잔방이를 적시며 맨종아리로 달려갔던 바로 그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천한 신분에 뱉어지는 세상의 천시와 조롱과 그로 인한 치욕을 시인은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인의 근 절반은 멀거나 가깝거나 이 같은 종들의 후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정주의 이 자화상은 우리 조상은 양반입네 하고 지금도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의 건너편에서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다수 한국인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의 노비제에 관한 연구자로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서정주의 자화상을 무척이나 애송해 왔습니다. 시인 서정주는 전북 고창의 해변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저는 전라도의 외진 섬의 빈천한 여인에게서 태어나서 어느 집에 서자로 양육된 김대중이 스스로 그랬을지 모를 자화상도 서정주의 그것과 별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 연고로 남달리 영민하고 용감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그가 해방을 맞은 21세 그때부터 험난한 정치에 입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전의 역사비평 김대중의 정체에서 지적한 바입니다만은
1945년 8월 해방이 되자 그는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 좌익 정치 세력에 가담했으며 그리하여 좌익의 전국 조직인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중앙위원 319명의 한 명으로 나아가 전국 청년단체 총연맹의 감사위원회 하나로 이름을 올렸으며 연후에 조선신민당 목포지구 조직부장으로 목포에 내려와 활동하였습니다. 1947년 이후 그는 좌익과 결별하고 우익 세력에 가담했습니다마는 좌익의 일원으로서 체득한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보아 한평생 그의 역사 정치 의식으로 관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역사비평에 소개했습니다마는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 나라의 역사가 불행해졌으며 이는 그가 친일파와 결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매도는 당시 조선공산당을 위시한 좌익이 민중을 현혹하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행했던 선전이며 김대중이 중앙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결성대회에서도 같은 구호가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김대중이 우익으로 전향한 이후에도 나아가 평생에 걸쳐서 이승만 때문에 나라의 역사가 불행해졌다는 가당찮은 인식을 고집한 것은 그가 해방 후 1년간 좌익으로부터 주입받거나 스스로 학습한 현실 인식이 강고하게 그의 내면으로 침잠해 왔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면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김대중이 그의 비천한 출신에서 받아야 했던 서정주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조롱과 치욕, 그에 대한 강렬한 반발로서 언제나 몇 방울의 피로 얼룩져 있는 강렬한 자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대중만의 것이 아니었고 조선시대 이래 하청 서민들이 공유해온 집단 정서로서 곧 민중의 정치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로 입신한 이래 김대중은 언제나 어디서나 민중을 외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을 이룬다고는 하나 그 혜택은 소수 특권 자본가에만 돌아가고 농민과 노동자는 저고가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날이 갈수록 소득 분배가 불공평해지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아와 빈곤뿐이다. 북한에는 빵은 있지만 우리에겐 빵이 없다. 경제발전의 혜택은 소수 특권 자본가에게만 돌아가고 있다. 중소상공인이 차별을 받고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왜곡 구조에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박정희는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 독재의 장기 집권을 획책하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경제요 정치다. 그것이 내가 주장하는 대중경제요 대중민주주의다. 김대중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아가 김대중은 민중의 역사, 그 투쟁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중은 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구한말 1894년의 동학난부터라고 했습니다. 동학혁명에서 출발한 민중의 항쟁은 1919년 3.1운동의 민족항쟁으로 1960년 4.19의 민주항쟁으로 계승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중과 민족항쟁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바로 민주정부의 수립이다. 우리가 대중경제와 대중민주주의로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공산주의의 북한도 우리를 신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남한을 공산화시킬 나쁜 의도를 버리고 우리와 평화적 교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평화공존이 이루어지면 평화적 연합이 이루어지고 평화적 연방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진다. 김대중은 그가 1971년 대통령 후보로 박정희 대통령과 맞선 이래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이 같은 민주주의와 그로부터 초래할 통일의 당위성을 쉬지 않고 외쳤습니다. 1894년 동학난을 민중의 투쟁사에서 출발적으로 잡는 것은 김대중의 창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전설처럼
특히 난의 무대가 된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며 대를 물리며 전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서정주의 자화상에서 그러한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정주는 갑오년 곧 동학난이 일어난 그 해에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던 외할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의 수탈과 지배 양반청의 횡포에 시달리지 못해 일어난 민초들의 일대 반란이 동학난이었습니다. 그 난을 일본군의 도움을 받아 진압한 조선왕조의 관군들이 이후 농촌사회의 구석구석을 뒤지며 난에 가담한 사람들을 수색하고 처형한 그 잔인했던 역사는 이후에도 그 지역의 피 묻은 기억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서정주가 갑오년에 돌아오지 못한 그가 눈을 닮았다고 한 그의 외조부를 언급한 것은 그렇게 처절했던 민초들의 역사를 시심으로 묻어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이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호남을 대표하는 유망한 정치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1967년 그 해에 충남 부여 출신의 시인 신동엽이 금강이라는 장편 서사시를 발표했습니다. 동학난을 일으킨 전봉준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서사시입니다. 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렸을 적 황터벗은 고갯마을, 할머니 등에 업혀 누님과 난 곧잘 파랑새 노래를 배웠다. 건너뛰고요. 새방울 소리 뿌리면서 순사의 자전거가 아득한 길을 사라지고 그럴 때면 우리들은 흙토방 아래 가슴 두근거리며 그 양품장수 할머니를 기다렸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초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자전거에 새방울 소리 뿌리면서 지나가는 순사는 일제의 총독부의 억압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서도 마을을 다니는 양품장수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동학난의 전봉준 장군의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1930년생인 신동엽은 이었고 그러한 전설 속에서 스스로 동학의 접신이 되어 전봉준 장군이 되었습니다. 1967년 신동엽은 장편서시 금강에서 신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동학난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는 전봉준 장군과 어형제를 맺었습니다. 난이 실패하고 전봉준 장군이 처형이 되자 도망 중이던 신한이는 스스로 형장에 출두해서 그의 몸을 찢게 합니다. 시인 신동엽은 그의 분신인 또는 그의 전신이라고 할 신한이를 금강에서 영원히 흘러내리는 마한과 백제의 정신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마한과 백제는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사회였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고 함께 노동하고 함께 춤추는 그리하여 임금도 벼슬나치도 없는 둘레의 마을이었습니다. 그 평화의 마을이 파괴된 것은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인 신라였습니다. 그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니 다름 아니라 이승만이 미국을 끌어들여 나라를 두둥강 낸 그것이었습니다. 4.19 혁명으로 그 아름다운 둘의 마을이 회복될 참이었는데 박정희라는 불안당이 땡끌을 밀고 들어와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신한이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실존하는 인물입니다만 그 북한에서 내려온 고구려의 치맛자락을 잇는 그 여인에게 울부짖습니다. 너와 나의 잘 익은 밥에 누가 색가루를 뿌렸나? 이처럼 신동엽의 금강은 신라와 당나라에 의해 망한 마한과 백제와 고구려의 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져간 둘의 마을, 그 아름다웠던 농민적 공산 사회에 고약하게도 이승만과 박정희가 우리의 잘 익은 밥에 색가루를 뿌렸듯이 그것을 회방하고 박살내고 말았다고 그렇게 절규하였습니다.
이 시가 발표된 1967년 그 해에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전 시간에 소개했습니다마는 김대중 당시 목포 출신 국회의원은 그것을 두고 영남에 의한 호남의 말살 정책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저는 김대중 의원 역시 신동엽의 금강을 읽고 가슴이 울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제가 그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시를 1971년인가 어느 선배가 전해주어서 읽었습니다. 저 역시 울컥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의 잘 익은 밥에 쇳가루를 뿌렸던가. 이 시구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운동권 학생으로서 저의 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남 출신이 저조차 그러했을진데 호남 출신의 김대중이 그 시를 읽고 박정희의 호남 말살 정책을 규탄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1969년 그는 삼성개헌 반대 국민유세를 다니면서 광주공원에서 경부고속도로의 부당성을 외친 것과 더불어 경상도 정권을 타도하자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신동엽이 아름다웠던 마한과 백지의 둘의 마을을 회역하면서 누가 우리의 잘 익은 밥에 쇠가루를 뿌렸던가 라고 절규한 그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었습니다. 신동엽의 시를 읽은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든 바람이었습니다. 김대중은 그렇게 일기 시작하는 바람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학사에서 1967년은 신동엽의 다음과 같은 시로 더욱 중요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령 곰나루에 거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도까지 향그러운 헛가슴만 남고 그 모든 세붙이는 가라. 장편 서시 금강의 초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껍데기는 가라는 4.19의 감격을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노래한 시입니다.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원시의 아사달과 아사녀가 맞절하여 부부가 되듯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이 국토가 하나가 될진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부치는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세부치란 것은 이 땅을 분단시킨 미국의 총칼이며 민주혁명의 꿈을 짓밟은 박정희의 탱크를 말합니다. 신동엽이 금강으로 노래한 마한과 백제의 둘의 마을, 그 영원의 하늘, 그것을 회복하자 걸기한 20만 통합군, 그 전봉준 장군과 신한이의 꿈을 좌절시킨 이승만이 데리고 온 미국군, 다시 그 억압의 굴레를 벗고자 봉기한 4.19 혁명. 그러나 박정희의 탱크에 다시 눌리고 만 그 꿈은 자연스럽게 마한과 백제와 고구려의 아사달과 아사녀가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가 되는 듯한 남북 통일의 열망으로 성화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신동엽의 문학과 같은 무렵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출발한 민중항쟁이 1919년 3.1운동의 민족항쟁과 1960년 4.19 혁명의 민주항쟁으로 개성되었으며 이었고 민주정부의 수립을 통해 민족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다고 한 김대중의 정치가 큰 소리로 공명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듣게 됩니다. 두 사람의 문학과 정치는 놀라울 정도로 그 역사적 배경과 깔린 정서와 논리적 추론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이 목숨을 걸고 평생의 지론으로 주장한 남북의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정치는 신동엽이 더없이 아름다운 시정으로 노래한 중립의 초래청에서 백지와 고구려의 아사달과 아사녀가 벌거벗고 결합하는 그것과 조금씩 다르지 않은 문학이었습니다.
그것은 알게 모르게 1960년대 이후 이 땅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 민족주의의 정서를, 그것을 대변한 학술과 예술과 문학의 바람을 타고 있었습니다. 신동엽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이, 이를테면 함석헌이, 장준하가, 김용섭이, 강만길이, 변행윤이, 김지아가, 문익환이 민주주의 역사와 경제학과, 문학과 신학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스스로 천대받는 민중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서민들이 이 같은 민주의 학술, 문학, 예술에 공감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이었고 이 민족주의의 바람을 타고 호남 차별의 정서는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김대중 어머니,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정책을 호남 차별, 심지어 호남 말살로로 비판하게 된 것도 그가 타고 오르고 있던 민족주의의 바람에 원래 그러한 정서가 본래 요소로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김대중을 키운 것은 196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민족주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람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세였으며 미신이었으며 감성이었습니다. 김대중은 동학난을 동학농민혁명으로 규정하면서 동학이 내세운 사람이 하늘이다,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기를 하라는 교리는 세계 어디에 내세워도 어떤가는 민주주의의 사상과 이념이라고 충성했습니다. 동학이 민주주의였다는, 동학난이 민중의 민주혁명이었다는, 그래서 한국 나름의 근대였다는 김대중의 주장은 일찍부터 그렇게 주장해온 역사가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과학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동이요 바람일 뿐입니다. 김대중이 타고 올랐던, 나아가 그가 부채질하기도 했던 민주의 바람은 김대중의 햇볕 정책에서 절정으로 솟았습니다. 민주혁명이 성공하여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북한도 남한을 공산화할 나쁜 의도를 버리고 평화적 교류에 나서게 되고, 그렇게 평화적 공존으로 국가연합을 이루면은, 나아가 연방을 이루면은 끝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김대중의 통일 이론입니다. 이것 역시 허황한 선동이요 미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동엽이 꿈꾼 백제와 고구려의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에서 벌거벗은 알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꿈꾼 그것과 다를 바 없는 문학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0년 남북정상 이후의 역사, 다시 말해서 북한의 김씨 왕조가 남한의 종북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이 민족을 말살하고도 남을 핵무기를 개발해버린 역사가 그 점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최근 김대중의 통일론에 관한 온갖 자료를 망라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남한에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북한도 남한을 신뢰하게 되어 교류에 나서게 된다는 김대중의 주장과 관련해서 아무리 이모저모를 뜯어 살펴도 그의 합리적인, 합당한 논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추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거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남한의 정치 세력은 북한, 동포와의 적대 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장해온 반민족 세력인 가운데 북한은 남한의 민주정부가 서기를 기다려온 이미 민주화된 정부라는 논리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 원좌익으로서 김대중의 변치 않는 내면을, 그의 숨겨진 정체를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됩니다. 김대중이 민족의 바람을 타고 솟아오른 역사는 이 땅에서 문명이 원시에 패배하고 중세가 건대를 정복하고 이성이 감성에 굴복하는, 결국 선인들이 어렵사리 세우고 가꾼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나라의 저열한 지성이 빚어낼 역사의 비극적 종말을 김대중의 연설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쩔 수 없이 울려오는 하늘의 신탁으로 듣게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